그래서 아마 1번 문제부터 조금 상당히 난해한 문제예요. 이게 이제 가구 농약을 더하는 건데 양재 역학이나 양재 화학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상당히 좀 난해한 부분이에요. 일단 제가 설명을 주려는 것이 뭐냐면 여기가 그라운드 스테이트고 여기가 익사이티드 스테이트거든요. 만약에 그라운드 스테이트에 전자가 두 개가 있다. 예를 들면 뭐 G2다. 그럼 상태가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그라운드 스테이트에 있던 전자가 익사이티드 스테이트로 넘어갔다. 그러면 컨피규레이션이 어떻게 되냐면은 그라운드에 하나, 익사이티드 스테이트 하나가 되겠죠. 내가 일반화학 때 강조했지만 표기는 이렇게 하지만 얘가 몇 가지 상태가 있는 거라고 그러냐면은 네 가지 상태가 있다고 그랬죠. 여기에 업스핀, 다운스핀 두 가지가 있고 업스핀, 다운스핀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표기는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얘가 몇 가지 상태가 있는 거냐면은 네 가지 상태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얘를 우리가 세 가지 상태로 나누고 한 가지 상태로 나눠서 얘를 트리플릿이다, 얘를 싱글릿이다, 뭐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걸 다시 표현하자면은 그라운드 스테이트에 전자 두 개 있는 거는 그냥 하나야. 근데 그라운드 스테이트에 하나, 익사이티드 스테이트 하나는 것은 세 가지는 트리플릿이고요. 하나는 이제 싱글릿이라는 게 그룹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랑 지금 첫 번째 문제랑 무슨 상관이 있냐면은 자, 카본의 원자 컨피규레이션을 보면은 1s, 2s, 2p 이렇게 그리죠. 그다음에 전자 두 개 여기 들어가고 두 개 들어가고 여기 전자가 두 개가 들어가 있는 경우, 뭐 예를 들면 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지. 예를 들면. 근데 이렇게 표기하지만 얘가 이제 EP2인데 표기는 이렇게 하지만 여기는 상태가 몇 가지가 있냐면은 15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15가지. 왜 15가지가 있냐면은 예를 들면은 여기 오비텔에 전자가 하나가 업으로 들어갈 수가 있고 다운으로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p 오비텔이 3개가 있는 경우에는 전체 몇 가지 방이 있냐면 6개 방이 있는 거예요. 그 6개 방 중에 2개를 고르는 방법이라는 거지. 62. 그래서 15가지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은 뭐 이런 거예요. 여기도 업으로 들어가고 여기도 업으로 들어가고 혹은 여기는 업으로 들어가고 여기는 뭐 다운으로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15가지 상태가 중첩이 돼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근데 지금 EP2하고 우리가 이제 문제는 EP2를 풀어야 되는데 EP2 말고 이런 경우였어요. 2P가 있고 3P가 있는데 2P 오비탈에 전자가 하나 있는 경우하고 3P 오비탈에 전자가 하나 있는 경우하고 얘하고는 전혀 다른 경우야. 얘는 몇 가지 경우가 있냐면은 얘는 2P 오비탈에 전자 하나 들어가 있는 경우 6가지가 있죠. 3P 오비탈에 전자 들어가는 경우도 6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토탈이 얘는 36가지 상태가 있는 경우예요. 그러나 2P2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기에는 무슨 원리가 적용이 되게 되냐면은 파 원리, 베타 원리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여기도 업이고 여기도 업인 게 가능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그게 불가능하죠. 여기도 업, 여기도 업은 불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컨비네이션으로 골라야 됩니다. 그래서 15가지가 상태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기본적인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텀 심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래가지고서 이 15가지 상태 이름을 정해주는 거예요. 자, 근데 예를 들어서 여기 중앙에 핵이 있고 전자가 지금 2개가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그럼 이 전자가 오비탈 가구 능량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L1이라고 부르거든요. 얘도 오비탈 가구 능량이 있겠죠? 이 두 개를 더한 거.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라지 L이라고 해요. 이거 무슨 얘기냐면 두 개 전자가 가지고 있는 전체 가구 능량이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스핀을 갖고 있거든요. 얘도 스핀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걸 스몰 S1, 스몰 S2라고 부르고 얘를 두 개를 다 더한 거를 내가 전체 스핀 가구 능량이라고 부르도록 해요. 근데 마지막으로 하나 뭘 정의할 수가 있냐면은 L하고 S를 다 더한 거. J. 이거는 전체 가구 능량이 되겠죠. 오비탈 가구 능량하고 스핀 가구 능량을 더한 모든 놈을 이제 J라고 부를 거예요. 그래서 이 15가지 상태에다가 이름을 정해줄 텐데 뭐를 기준으로 이름을 정해줄 거냐면은 얘를 기준으로 이름을 정해요. L, S, J 이렇게 구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바로 가구 능량을 더하는 기술이 나오는데 이것이 사실은 상당히 어려운 내용이다. 근데 우리는 그냥 기본적인 내용만 사용하자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 더하는 방법이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가장 쉬운 방법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 2p 오비탈의 전자가 하나 들어있고 뭐 3p 오비탈의 전자가 하나가 들어가 있다 라고 해봅시다. 이게 첫 번째 전자고 이게
이게 두 번째 전제였다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첫 번째 전제 오비탈 가공 능량을 L1, 두 번째 전제 오비탈 가공 능량을 L2. 나는 뭘 구하고 싶으냐면은 이 전자가 갖는 전체 가공 능量구하고 싶다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2p 오비탈은 L이 1이죠. 얘도 L이 1이에요. 그러면 L은 어떻게 되냐면은 가장 간단한 방법은 요놈의 양자수가 1, 요놈의 양자수가 1짜리, 가공 능량 양자수가 1짜리인 것을 더했을 때 전체 가공 능량은 얼마가 되느냐? 맥시멈 값은 어떻게 구하냐면은 이 두 개를 더한 거예요. 그래서 얘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값은 2라는 거죠. 그 다음에 얘가 가질 수 있는 미니멈 값은 얼마냐면은 얘하고 얘를 빼준 거예요. 0이라는 0. 얘가 가질 수 있는 최대값은 2고 최소값은 0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1씩 빼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2에서 1을 빼주게 되면은 1이 나오고 0이 나오기 때문에 결론은 뭐냐면은 가구 능량이 1짜리인 두 개를 더하게 되면은 전체 가구 능량은 2가 될 수도 있고 1이 될 수도 있고 0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근데 왜 세 가지 값이 가능할까요? 왜냐면은 가구 능량이라는 것은 벡터량이거든요. 이게 예를 들어서 L1 벡터고 요게 L2 벡터. 요게 더한 것이 소위 말하는 라지 L이거든요. 근데 얘는 요 길이는 정해졌다고 하더라도 L이 결정이 안 돼. 왜 그러죠? 사익각도가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근데 양적하게 하면은 요 사익각도가 아무거나 되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이게 여러 개의 값을 갖는 것이에요. 디테일한 내용은 매우 수학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들이도록 하자는 거죠. 자, 근데 이런 케이스는 쉽게 구한다는 거예요. 이런 케이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는 2p 오비탈에 있고 하나는 3p 오비탈에 있을 때는 이런 식으로 구하는 것이 가능한데 우리 케이스는 지금 이 케이스가 아니에요. 우리 케이스는 어떤 케이스냐면은 파울리 베타 원리가 적용되어 있는 케이스예요. 우리 케이스는 이게 아니고 똑같은 2p 오비탈에 전자가 두 개가 들어가 있는 케이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경우는 내가 첫 번째 프린트글에 나와 있듯이 그 15가지를 다 표로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첫 번째는 어떻게 되는 게 큰 표를 만들어야 돼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는 MS, 여기는 ML.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 MS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질축 성분값을 다 더해준 거예요. 예를 들어서 15가지 중에 이런 상태가 있겠죠. 여기도 업으로 들어가고 여기로 업으로 들어가는 거. 그럼 얘는 업스핀이잖아요. 그러니까 2분의 1. 얘도 업스핀이잖아요. 2분의 1이라는 거죠. 따라서 얘는 얼마가 되냐면 MS가 1인 상태를 나타내 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p 오비탈은 3개가 있죠. ML이 1짜리, 0짜리, 마이너스 1짜리인데 얘는 ML이 얼마가 될까요? 첫 번째 전자는 ML이 플러스 1. 그 다음에 두 번째 전자는 0. 그러니까 1 이렇게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내가 그림을 딱 이렇게 그렸을 때 이 놈의 양자수는 MS는 1이고 ML은 1이고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 표기할 거예요. 플러스 1, 0, 마이너스. 그래서 1, 1 여기다 하나 체크 이렇게 해주게 될 거라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하나씩 더 해봐요. 여기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상태가 아니고 이 상태를 하고 싶다. 이 상태를 하고 싶으면은 MS는 얼마가 될까요? 이 상태로 하나는 업이고 하나는 다운이니까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그래서 0인 상태가 되겠죠. ML은 어떻게 될까요? 얘는 1자리에 들어가 있고 얘는 마이너스 1자리에 들어갔으니까 얘도 0이네요. 그러면 0, 0에 또 체크 이런 식으로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프린트물에 나와 있듯이 여러분들이 15가지 상태를 다 하나하나씩 그려봐 가지고서 이 표를 완성을 해야 돼요. 그 표를 완성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가 1, 2, 3개 들어가고 2개 들어가고 하나 들어가고 1, 1, 1, 1, 1 이렇게 15개를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체크해서 이 테이블을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 스텝은 뭐냐면은 그 다음 스텝은 이 테이블을 분해를 하는 거예요. 이 테이블을 일단 어떻게 분해할 거냐면은 이 부분, 이 부분. 이 부분에서 하나씩 다 떼어내. 다시 말하면은 1, 0, 마이너스 1, 0, 마이너스 그래서 하나씩을 빼내와 하나씩을. 그러면 여기로 이동했으니까 없어지고 111 없어지고 111 없어지고. 그래서 111이니까 얘가 2가 1로 바뀌고 3은 하나가 이쪽으로 옮겨졌으니까 2가 되고 2도 하나 적으니까 1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놈을 하나 뚝 떼와. 그럼 이건 어떻게 될까요? 0이고 플러스 2 플러스 1 0 마이너스 2 그래서 1 1 1 1 1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 다 없어지겠지. 이거 없어지고 이거 없어지고 이거 없어지고 여기가 하나가 남게 되겠죠. 그래서 아까 그 테이블을 요 테이블 그 다음에 요 테이블의 합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자, 요 상태는 무엇을 나타내느냐? 요게 MS가 되고 ML이 되니까 요 상태는 MS가 1에서 0 마이너스 세 가지 값을 가질 수가 있고 L도 1에서 0 마이너스를 가질 수가 있으니까 이 상태는 S가 1이면서 L이 얼마였다냐면 1인 상태를 나타내는 표다라는 거죠. 이 상태는 어떻게 되나요? MS는 0이고요. ML은 2부터 마이너스 2까지 간다는 얘기니까 이 상태는 S가 0인 상태이고 L은 2인 상태를 나타내는 표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는 어떻게 돼요? 다 0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S도 0이고 L도 0인 상태다. 그래서 세 가지 상태를 만들었다. 자, S하고 L이 결정이 되면요. 그 다음에 뭘 결정할 수가 있냐면 그 다음에는 J를 결정할 수가 있어요. 먼저 A부터 해볼까요? J는 S에다가 L을 더한 걸 J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거 둘 다 0이니까 얘는 0일 수밖에 없겠죠. 얘는 어떻게 될까요? J는 가구 능량이 일자리하고 또 다른 가구 능량이 일자리를 더했기 때문에 J의 가구 능량의 맥시멈 값은 2개 더한 거. 그 다음에 미니멈 값은 2개를 빼준 거. 0. 맥시멈 값은 2고 미니멈 값은 0. 1씩 빼나가니까 1이 하나가 이제 추가가 됩니다. 여기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는 J는 맥시멈 값은 2. 미니멈 값도 2. 2로 끝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텀 심볼을 만들었다는 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 텀 심볼은 어떻게 되냐면 L이 2잖아요. L이 2니까 그걸 갖다 우리가 이제 D로 보통 표기를 해요. 그 다음에 머리 위에는 뭐를 집어넣냐면 ES 플러스 1을 집어넣어 주거든요. 그래서 S가 0이니까 1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D1 이렇게 돼요. J가 2니까 이렇게 변해요. 그러니까 텀 심볼은 어떻게 표기하냐면 여기에 이제 L이 들어가고 ES 플러스 1이 들어가고 여기가 J가 바로 이제 텀 심볼이에요. 근데 여기는 그 숫자를 쓰는 것이 아니고 L이 0이면은 S로 표기하고요. L이 1이면은 P로 표기하고 A가 1이면은 이제 문자로 표기하게 돼요. 그래서 이 테이블은 이 상태를 나타내는 텀 심볼이다라는 거죠. 여기는 어떻게 될까요? 다 0이니까 S가 되고 1이 되고 0 뭐 이렇게 되겠죠. 여기는 어떻게 될까요? L이 1이니까 여기가 P가 되고 1이니까 3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J 값은 2가 될 때가 있고 1이 될 때가 있고 0이 될 때가 있다. 텀 심볼이 하나, 둘, 셋, 넷, 5개가 나오고. 자, 그 다음에는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뒷페이지에 뭐가 나와 있냐면은 텀 심볼에 하나, 둘, 셋, 넷, 5개가 나왔거든요. 요것의 순서를 정해줘야 돼요. 어떤 게 에너지가 높고 어떤 게 에너지가 낮냐. 그걸 갖다가 누가 발견했냐면 옆에도 나와 있지만 훈투라는 사람이 실험적으로 발견했어요. 훈투의 주장에 하면은 이것들 중에 가장 에너지가 높은 거는 첫 번째 뭐를 보냐면은 머리 위쪽 있죠. 여기 왼쪽 머리 위쪽. 요걸 보라는 거야. 요걸 뭐라고 부르냐면은 스핀 멀티플리시티라고 부르거든요. 스핀 멀티플리시티가 1이고 3이고 1이잖아요. 요 놈이 큰 놈이 에너지가 낮다라는 큰 놈이 작은 놈의 에너지가 크다라는 게 요 놈이 가장 에너지가 낮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하고 얘는 에너지가 같잖아요 지금. 첫 번째 기준은 얘를 보고 판단한다. 왼쪽 머리에 있는 거죠. 1번 룰이야. 2번 룰은 근데 얘하고 같잖아요. 얘도 같고 얘도 같죠. 그 다음에 뭐를 봤냐? 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 값이 큰 놈의 에너지가 낮다는 거예요. 요 값. 얘는 L이 2고 얘는 L이 1이기 때문에 얘가 더 크죠. 그래서 얘가 에너지가 낮다는 거죠. 그래서 프린트물에도 나와있지만 가장 높은 에너지 주인은 1S0 그 다음에 1D
그 다음에 3P가 가장 에너지가 낮다라는 거죠. 2번까지. 자, 그 다음에 3번. 3번은 읽어보면은 두 갈래로 나눠져요. 두 갈래로 나눠지는데 뭐냐면은 반보다 작게 채워졌을 때, p 오비탈이 있잖아요. p 오비탈이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 카본 같은 경우에는 전자가 두 개가 채워 있기 때문에 반보다 작게 채워졌을 때, 이거 카본의 얘기야. 자, 옥시절의 경우는 반보다 많이 채워졌을 때거든요. 두 가지 경우가 달라. 자, 근데 우리는 지금 카본을 보죠. 카본이라고 하는 전자가 두 개만 채워져 있기 때문에 반보다 작게 채워졌을 때는 어떻게 보냐? 얘를 보는데 나머지 J를 보는데 아까와는 다르게 J가 큰 놈이 에너지가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프린트물에 보이지만 이 놈이 가장 에너지가 높고 그 다음 이렇게 된다는요. 카본인 경우가 어느 경우냐면은 전자가 반보다 적게 채워져 있을 때. 자, 근데 산소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산소가 되면 산소는 이렇게 돼 있는 상태거든요. 반보다 더 많이 채워졌어요. 그때는 얘를 뒤집으라는 거예요. 얘를 훈투룰에 의하면 그렇게 나온다. 그래서 그 훈투룰까지 이용을 하게 되면 프린트블에 나와 있듯이 카본의 그 에너지 준위는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옛날에는 내가 20년 전에 왔을 때는 이 분야가 그렇게 중요하진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은 화학은 분자를 다루는 학문이지 원자를 다루는 학문은 아니잖아요. 근데 요즘에 양자 컴퓨터가 개발이 되면서 양자 컴퓨터를 원자 단위로 컨트롤하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원자 에너지 준위를 파악하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근데 원자 에너지 준위는 지금 나와 있던 텀 심볼을 이용해서 원자 에너지 준위를 디파인하기 때문에 이게 무슨 내용, 무슨 얘기인지는 알아야 할 필요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은 사실 상당히 어려운 내용이에요. 가군 능력을 더하는 것은. 근데 여러분들 이제 고등학교 때 한번 배우고 대학교 가면 또 비슷한 내용을 또 듣게 될까요? 화학을 공부하게 됩니다. 물리학 시간에 배우고 양재화학이나 분광학 시간에 또 배울 거예요. 그래서 여러 번 배우게 되면은 조금씩 이해가 나아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 번 공부한다는 셈치고 한번 보도록 하세요. 자, 이게 1번 문제예요.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는 이제 분론을 사용하는 거예요. 분론도 분광학에서는 매우 중요한 토픽 중에 하나예요. 사실 화학에서만 중요한 게 아니고 물리에서도 중요하고 수학에서도 중요해요. 우리가 계속했던 포럼 알레르기. 얘는 처음에 배웠던 그룹이고 C2V 그룹이고 얘는 함수가 A1이냐 A2냐 B1이냐 B2냐 이런 식으로 나눠진다고 그런 얘기 했었죠. 또 그 다음 페이지에 이제 문제가 실제로 나오죠. 그래서 요 놈의 포름 알데하이드에 M으로 그려보면 프린트블에 나와 있듯이 제가 옥스토비 책에서 그대로 복사해 준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넘버링 오비탈이 있고 여기 파이 오비탈이 있고 여기 파이 스타가 있고 시그마 스타가 있고 시그마가 있다. 전자는 어디까지 세워지냐면 넘버디까지 세워진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C2V 그룹은 이 함수가 넷 중에 하나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각각의 오비탈의 모양을 보고서 얘가 어느 타입이냐를 어사인 해보라는 게 첫 번째 문제였어요. 이건 아마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저희가 A1 타입이고요, B1 타입이고, B2 타입이고, B1 타입이고, A1 타입이고. 그 다음에 뭘 할 수가 있냐면 뭘. 이걸 딱 보는 순간 분광학하는 사람 첫 번째 드는 아이디어는 여기서 N에서 파이스타로 호모에서 노모로 가는 게 가능한 트랜지션이냐 그걸 알고 싶은 게 제일 첫 번째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럼 여기서 여기로 올라가는 거는 양적하게 하면은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게 이니셜 스테이트고 여기 파이널 스테이트야. 그럼 빛을 쏴줄 거야. 빛을 쏴주면 X 방향으로 평간된 빛을 쏴줄 수도 있고 Y나 지축 방향으로 평간된 빛을 쏴줄 수가 있거든요. 내가 예를 들어서 X 방향으로 평간된 빛을 쏴줬다. 그때 N에서 파이스타로 올라가냐 못 올라가냐가 알고 싶은 거예요. 그때 뭘 하냐면 이걸 이렇게 딱 곱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적분값이 0이냐 0이 아니냐를 이용을 해서 이게 가능한 트랜지션이냐 아니냐를 알고 싶다는 거죠. 요 적분값이 0이냐 0이 아니냐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근데 플스 I가 지금 보면 넘버링 오비탈이잖아요. 근데 이게 B2 타입이에요. B2. 플스 F가 요 파이스타라는 거죠. 요 파이스타는 어떤 쓰면 B1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X라는 것은 프린트물에 나와 보면은 여기에 B1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B2 타입하고 B1 타입하고 B2 타입 곱했을 때 얘가 다시 A1, A2, B1, B2 중에 어디에 해당하느냐 그것만 알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구하는 방법이 B1하고 B1의 그 캐릭터 테이블에 나와 있는 값들을 다 구하잖아요. 그럼 얘가 뭐가 나오냐면은 A1이 나올 거예요. 그 다음 A1 타입하고 B2 타입을 곱하잖아요. 그럼 전체적으로 어떤 타입이 나오냐면은
B2 타입이 나올 거야. 해보면. 근데 B2 타입은 적분해주면 0 나온다고 그랬었죠. 이거 왜 그렇죠?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것은 기함수는 무조건 적분해주면은 0만 알고 있죠, 그죠? 우함수는 적분했을 때 0인지 0이 아닌지 몰라요. 0이 될 때도 있어, 우연히. 0이 될 때도 0이 안 될 때도 있다. 우리가 아는 것은 기함수는 무조건 0이란다. 기함수는. 근데 아까 얘기했던 요 A1, B1, B2는 일종의 기함수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여기 어딘가에 하나는 마이너스 1자리가 들어가 있거든요. 어떤 대칭 조작에 대해서는. 그 말은 이건 기함수라는 거예요. 이 세기함수는. 반면에 A1 타입은 좀 특별해. 왜냐면 여기는 마이너스 자가 되는 게 없어. 무조건 1이야.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얘가 일종의 무함수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지금 방금 우리가 구했지만 얘는 B2 타입이기 때문에 기함수거든요. 그러니까 0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이거는 안 된다라는 거죠. X를 대입했을 때. 또 Y 대입해보고 0 나오고 G 대입하고 0 나와. 셋 다 0이 나와. 그러면 얘는 포비든 트랜지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구할 수도 있고 이렇게 구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어떻게 구할 수가 있냐면은 요거는 냅두고 이니셜 스테이트하고 파이널 스테이트만 이게 B2 타입이라고 그랬고 이거 B1 타입이라고 그랬죠. B2 타입하고 B1 타입을 곱하게 되면 어떤 타입이 되냐면은 A2 타입이 나와. A2 타입. 근데 A2 타입에 보면은 이게 A2인데 A2 타입에 보면은 여기에 인덱스에 RG가 있어요. 여기가 G고 여기가 X고 Y. 다시 말하면은 여기 이니셜 스테이트의 파동함수, 파이널 스테이트의 파동함수를 두 개를 곱했더니 A2 타입이 나왔네. 근데 A2 타입에 X나 Y나 G가 없잖아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 전이가 안 된다는. 한마디로 여기가 만약에 X가 있잖아요. 여기가 만약에 X가 있었다 그러면은 얘는 X 방향으로 평강대에서 싸주게 되면 전이가 된다는 뜻이라고. 근데 여기 X가 없잖아. 비어 있잖아.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얘는 X나 Y나 G를 대입해서도 아무것도 안 된다라는 얘기. 그래서 얘는 포비든 트랜지션이다라는 얘기. 그게 2번 문제, B번 문제. 10번 문제는 자, 이게 안 되네. 그 다음에 뭘 해보겠어? 아, 이거 안 되니까 그 다음에는 얘는 되냐? 그걸 알고 싶은 거지. 파이에서 파이스타는 되는지를 알고 싶은 거지. 걔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파이에서 파이스타로 가는 것은 파이에서 파이스타는 파이는 B1이죠. 파이스타는 B1이죠. 그 다음에 여기가 X나 Y나 뭐 G가 들어갔을 때 요게 어떻게 되냐가 질문이라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B1하고 B1만 곱해봐. B1하고 B1을 곱하게 되면 얼마가 나오냐면요. A1이 나오게 될 거예요. A1은 근데 아까 뭐가 나와 있죠? G가 나와 있네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G가 들어가면은 0 아닌가로 갑니다. 똑같아. 다시 말하면 여기서 여기로는 트랜지션이 된다. 근데 어느 방향의 평강대비를 쏴줘야 되느냐? G축 방향의 평강대비를 쏴주게 되면 전이가 된다는 뜻이에요. X나 Y를 대입해보잖아요.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이 0이 된다는 걸 금방 보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마지막에는 어떤 트랜지션이냐면은 여기서 여기로 가는 거 가능하고 그럼 여기서 여기로 가는 건 어떻게 되냐? 마지막으로. 이것도 비슷한 방법이겠죠? N에서 시그마 스타는 얘가 B2가 되고요. 얘가 A1이 되고 얘도 마찬가지로 B2에다가 A1을 곱하게 되면은 얘는 아마 B2가 나오게 되고 A1은 1111이거든 무조건. 그래서 B2가 나올 수밖에 없어. 근데 B2를 보면은 여기가 Y거든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 여기다가 Y 딱 써주게 되면은 이게 0 아닌 값을 갖는다. 다시 말하면은 여기서 여기로 갈 때는 Y 방향으로 평강대비를 쏴주게 되면 흡수가 된다. 여기서 여기로 갈 때는 G축 방향으로 평강대비를 쏴주게 되면은 전이가 된다. 여기서 여기로 아무것도 안 된다고 그런 식의 얘기를 해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론을 이용해서 각각의 트랜지션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이제 그런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마지막 문제는 이제 IR이 몇 개가 틱이 보이냐 물어보는 거예요. CO2 포르말데하이드는 몇 개의 진동모드를 가질 수 있냐면은 3n-6개의 진동모드를 가질 수가 있는데 원자 수가 4개니까
전체 6개의 진동 모드를 가질 수가 있어. 이 중에서 IR에서 보이는 진동 모드는 몇 개냐를 분론을 이용해서 구해봐라. 이거는 뭐를 구해봐야 되냐면은 얘가 캐릭터 탭이 이렇게 있죠. A1, A2, A1. 그래서 뭐를 구해야 된다고 하냐면 그 캐릭터를 이제 구해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했었나? 이 각각의 원자에 이게 G축, 이게 Y축, 칠판으로 나오는 거 X축, 축 3개씩 만들어야죠. 여기도 G축, Y축, 축, 여기도 이렇게 각각의 원자에 3개 축을 이렇게 논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뭐가 들어가냐면 2가 들어가고 C2가 들어가고 시그마2가 들어가고 시그마2 프라임이라고 했죠. C2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나요? 이거를 돌려주는 거라고 그러죠. 이렇게 돌려주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G축방, 여기 G축 방향에 있는 거, 여기 G축 방향에 있는 것은 바뀌지가 않아. 그러니까 플러스 1씩 카운트가 돼. 근데 예를 들어서 이 축은 어떻게 되나? 이렇게 돌려주게 되면 요 놈이 이쪽으로 가게 되니까 마이너스 1이 카운트가 되죠. 여기 마찬가지 튀어나와 있는 X축도 돌려주게 되면 반대 방향으로 가니까 마이너스 X가 돼. 그러니까 Y축도 마이너스 1, X축도 마이너스 1, G축은 플러스 1. 그러니까 원자 하나당 마이너스 1이 카운트 되네. 여기 옥션에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여기는 전혀 다른 쪽으로 가니까 이게 마이너스 2 이렇게 될 겁니다. 시그마 V는 어떻게 되나요? 미러를 이렇게 갖다 대는 거거든. 이렇게 갖다 대. 이렇게 갖다 대니까 G축 방향하고 X축 방향은 그대로 남아있죠. 그죠? 플러스 1씩 카운트가. 근데 Y축에 있는 화살표는 반대 방향으로 가. 그러니까 원자 하나당 플러스 1이 카운트가 되겠네. 여기 카본에 플러스 1, 옥션에 플러스 1, 그래서 이게 플러스 2, 뭐 이렇게 될 거라고 보죠. 그 다음에 이거는 미러를 이렇게 갖다 대는 거네. 그러면은 Y축하고 G축은 어떻게 되나요? 플러스가 되겠죠. 근데 여기 X축은 미러를 이렇게 갖다 대니까 이렇게 있던 미러가 반대 방향으로 가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 되겠네. 그러니까 원자당 플러스 1, 플러스 1. 여기도 플러스 1, 여기도 플러스 1. 그래서 4 이렇게. 2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잖아요. 축이 몇 개가 아니면 12개가 있어. 그래서 12 이렇게 된다. 그래서 프린트물에 캐릭터가 이제 나왔다. 이것만 구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쉬워요. 그 다음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예를 들면 얘가 1111인데 요 중에 A1이 몇 개나 들어있는가 알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얘하고 얘를 내적을 시킨다 그랬죠. 그래서 얘하고 얘를 내적시키게 되면은 12 마이너스 2 플러스 2 플러스 4 그다음 몇으로 나눠준다고요? 9로 5자로 나눠줘. 4로 그러면 어떻게 되냐? 6에다가 4가 되니까 4 이렇게. 다시 말하면 여기 안에는 A1이 4개가 있다 뭐 그런 식으로. 그래서 마찬가지로 A2, B1, B2도 같은 방법으로 구하게 되면은 A1이 몇 개가 나오냐면 이게 답을 써놨죠 내가. A2가 하나, B1이 하나, B2가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체크해 볼 것이 이 숫자가 12개가 16개 12개가 나오는 게 4개, 5개, 8개, 12개 이렇게 나오는 거 체크를 해봐야 돼요. 자, 근데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 있죠? 여기에는 병진 운동과 회전 운동과 진동 운동인데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요거거든. 근데 여기에는 병진 운동하고 회전 운동이 추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빼줘야 돼.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요거든. 진동 모드일 것이다. 근데 프린트글에 나와 있어요. 저기 그룹 시오리의 그 캐릭터 테이블에 보면은 여기 G라고 나와 있죠. RG라고 나와 있죠. X, Y, RI, RX 이렇게 되겠죠. RG, RI, RX가 뭐냐면 바로 회전 모드의 대칭성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X, Y, G가 병진 운동의 대칭성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A1이 4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뭘까요? G축 방향의 병진 운동이거든요. 그러니까 빼줘야 된다는 거죠. 바이브레이션을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4가 3으로 바뀌어야 돼. 여기 A2 모드가 있는데 A2 모드 중에 하나 그게 뭐에 해당하는 거야? 회전 운동에 해당하는 회전 운동. 그래서 얘는 없애야 돼. 회전 운동. 자, B1 모드가 3개가 있는데 그중에 2개가 뭔가요?
하나는 병진 운동, 하나는 회전 운동. 그러니까 이것도 두 개를 빼줘야 돼. 하나만. 이거 네 개인데 하나는 병진 운동, 하나는 회전 운동. 그러니까 뭐가 빼줘야 되나? 두 개 이렇게 나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는 맨 아래쪽에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이제 진동 모드는 A1 모드가 3개다. 그 다음에 B1 모드가 하나다. 그 다음에 B2 모드가 2개다라는 것이 이제 결론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뭘 해야 되지? 그 다음에 이 진동 모드는 IR에서 보이나 라만에서 보이나를 판단을 해줘야 돼요. 자, IR에서 보이기 위해서는 여기 뭐가 있어야 된다고? 여기 여기 지어보면은 여기에 뭐가 있냐면 G가 있잖아요. 이것의 의미는 뭐냐면은 지축 방향의 병진 운동이 A1 대칭성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고, 또 다른 의미는 뭐냐면은 A1 대칭성을 갖고 있는 분자 진동 모드는 지축 방향으로 달보고가 바뀐다라는 뜻이야. 다시 말하면 A1은 IR에서 보인다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는 없잖아. 여기는 A2에는 RG라고 되어 있잖아.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A2 대칭성을 갖는 진동 모드는 IR에서 찍히지 않는다. 여기 비어 있거든. 없거든. 그 다음에 여기 X가 있고 여기가 Y가 있고. 그 말은 무슨냐면은 B1 대칭성을 갖는 진동 모드는 X 방향으로 다이포트가 바뀐다. 그러니까 다이포트가 바뀌니까 보인다라는 거예요. B2 대칭성을 갖는 진동 모드는 Y축 방향의 다이포트가 바뀐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IR이 보인다는 거죠. 라마는 뭐를 본다고? 옆에 걸 본다고 했죠. 여기. X제곱, Y제곱, G제곱. IR은 다이포먼트가 바뀌게 되고요. 라마는 뭐가 바뀌게 된다고? 폴라리제비티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봤던 이 진동 모드들이 IR에서 보이냐 안 보이냐를 판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전형적인 분론 문제고요. 그 다음 문제는 휘켈 문제죠. 휘켈도 매우 중요한 타격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내가 뭐 1번, 2번, 3번, 4번이라고 하게 되면 첫 번째 해야 될 것이 휘켈 이퀘이션을 풀어야 되겠죠. 휘켈 이퀘이션. 그러면은 x 1 0 이렇게 되겠죠. 자, 1번 수소 원자는 2번하고 4번이 바로 옆에 있으면 상호작용을 해요. 2번하고 4번에서는 1을 가져. 3번은 멀리 떨어지기 때문에 상호작용을 못해. 자, 2번 수소는 어떻게 될까요? x 1 1 0 해주면 될까요? 2번 수소는 1번하고 3번은 바로 옆에서 상호작용을 해요. 4번은 멀리 떨어지기 때문에 상호작용을 못해. 3번은 어떻게 될까요? 3번은 2번하고 4번에서만 상호작용하고 얘하고 멀리 떨어지니까 여기 0 이렇게 해줘야 돼요. 4번은 1번하고 3번 하죠. 1번하고 3번하고 2번하고는 상호작용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분자의 시큘라 이퀘이션은 이걸 풀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풀잖아요. 얘를 풀게 되면은 이 식이 어떻게 되냐면은 x의 4승 빼기 4x의 제곱은 0이라는 아마 식이 나오게 될 거예요. 얘를 풀게 되면은 중근이 나와요. x는 0이 2번 나오고 플러스 2가 나오고 마이너스 2가 하나가 나올 거예요. 풀어보면. 자, 중근이 나왔다는 얘기는 뭐가 될까요? 중근이 나왔다. 에너지 두 개가 디제너리 있다는 얘기고 하나 이런 식으로 에너지 준위가 이런 식으로 될 것 같아요. 이것이 휘켈에 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B번 문제는 사실 앞 문제랑 똑같아요. 앞 문제랑 얘는 어떤 대칭성을 갖고 있냐면은 D4 대칭성을 갖고 있다. 그랬을 때 얘는 몇 개 진동 모드를 갖고 있을까? 3n-6이고 4가 되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6개의 진동 모드가 있는데 그 6개의 진동 모드가 IR에서 보일 것이냐 라만에서 보일 거냐를 판별해봐라 그러는 거예요. 아까랑 똑같은 방법으로 해주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캐릭터 테이블에 그 캐릭터를 제가 써놨잖아요. 그걸 이용을 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세요. 앞 문제는 사실은 동일한 문제예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문제는 마이크로웨이브 스펙트럼을 이용해서 분자의 구조를 구해봐라. 우리가 일반화학 때는 뭘 구했네? 일반화학 때는 HCl 그래서 이온자 분자의 결합 기례를 구하는 것을 우리가 일반화학 시간에 했죠. 이제 분광학 시간에는 예를 들면 NFC, NHC,
이 분자의 분자 구조를 한번 결정해 보고 싶어요. 이 분자 구조는 두 가지 파라미터만 있으면 알고 있어요. 먼저 첫 번째 n과 f 사이의 결합 길이, 그 다음에 이 각도 두 개만 알면은 이 분자의 구조가 결정이 돼요. 그래서 실험을 이제 두 번을 해야 돼요. 어떤 실험을 하냐면 방금 얘기했듯이 마이크로웨이브 스펙트럼을 찍어보면 돼요. 마이크로웨이브 스펙트럼 두 번을 찍는데 왜 두 번이냐? 첫 번째는 여기 나이트로전에다가 14번을 놓고 마이크로웨이브 스펙트럼을 찍어. 그래서 로테이셔널 상수를 구해. 그 다음에는 얘를 갖다가 15번으로 치환해서 또 마이크로웨이브 스펙트럼을 찍어. 그때는 B 값이 나올 텐데 그걸 B 프라임이라고 부를 거라고 하죠. 자, 근데 이 분자는 프린트물에도 문제에도 나왔지만 시메트릭 탑 분자예요. 왜 시메트릭 탑이라고 부르냐면은 이 분자는 축이 있거든요. 회전축. 그래서 이 축으로 회전하는 거. 그 다음에 이 축 혹은 이 축으로 회전하는 축이 세 개가 있죠. 이온자 분자는 다르게 얘는 이 축으로 회전할 수도 있고 이 축 내지는 이 축으로 회전할 수가 있는데 얘가 왜 시메트릭 탑이냐면은 이 축 방향의 모멘트 오브 이너시아하고 이 축 방향의 모멘트 오브 이너시아가 같아요. 그래서 얘가 시메트릭 탑 분자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메트릭 탑 분자 에너지는 우리가 수업 시간에 어떻게 표현한다고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하죠. E는 B의 J의 J 플러스 에다가 뭐가 추가가 된다 그랬죠. 이거는 일반 학대 배웠던 식으로 시메트릭 탑 분자에 여기 뭐가 들어가냐면 추가되는 항이 들어간다. 이거 B가 바로 뭐냐면은 B가 바로 요축 방향의 모멘 로테이셔널 콘스턴트. 자, 요축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피기 엑시스라고 불렀어요. 피기 엑시스. 요축 방향에 평행한 모멘트 벌샤를 우리가 보통 I 패러렐로 표기를 하고요. 요축 그것을 수직인 방향의 모멘트 벌샤를 I 퍼펜디큘러라고. 그래서 B는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은 I 퍼펜디큘러에 H 바이 제곱. 근데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일반화학 때도 계속 얘기하지만 마이크로웨이브에서 보이려면 어떻게 된다 그러냐면 분자가 회전 운동을 하면서 다이포먼트가 바뀌어야 된다 그랬어요. 근데 내가 시메트릭 탑 분자할 때 얘기했지만 시메트릭 탑 분자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다이포먼트가 어느 방향이라고 그랬냐면 바로 피기 엑시스 방향이라고 했거든요. NF3의 다이포먼트 방향은 이 방향이에요. 우연히 뭐랑 같죠? 피기 엑시스랑 같은 방향이에요. 따라서 피기 엑시스를 중심으로 돌았을 때는 다이포먼트가 바뀌지가 않아. 그 말은 무슨 얘기냐? 내가 아무리 빛을 쏴주더라도 분자가 에너지를 받아서 피기 엑시스 방향으로 분자가 회전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면 피기 엑시스 방향으로 회전하더라도 다이포먼트가 바뀌지가 않아요. 그 말은 그쪽 방향으로 에너지가 전달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마이크로웨이브를 쏴줬을 때 얘가 에너지 전달해 줬을 때 그 에너지 받아서 얘가 회전이 됐다고 그랬을 때는 이쪽 방향 축으로 회전하는 것이 증가한 것이 아니고 이쪽 방향으로 회전하는 것이 증가돼요. 왜 그러냐면 이쪽 방향으로 회전하더라도 다이포먼트가 바뀌지가 않아. 왜 피기 엑시스 방향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것은 I 패러렐은 측정할 수가 없어요. 뭐만 측정할 수가 있냐면은 I 퍼펜디큘러만 측정할 수가 있다. 어쨌든 뭐 식은 이렇게 표현됩니다. 자, 그리고 셀렉션 룰 해가지고서는 셀렉션 룰이 두 가지가 있죠. J에 관한 셀렉션 룰이 있었고 K에 관한 셀렉션 룰이 있었어요. J에 관한 셀렉션은 우리가 잘 알듯이 일반화학에서도 배웠듯이 플러스 마이너스. K에 관한 셀렉션 룰은 어땠었나요? 방금 얘기했었지만 얘는 0이라고 그랬죠. 왜 그러냐면 요쪽 K는 뭐냐면은 요쪽 축 방향의 가군 용량량이거든. K는. 근데 방금 얘기했지만 요쪽 축은 에너지 받아서 회전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다이포먼트가 안 바뀌는 방향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 자, 그래서 문제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나요? 문제에서는 알려줬어요. J는 1에서 2로 간다라고 했었죠. 얘는 바뀌지가 않고 얘는 바뀌지 않고 J가 1에서 2로 갔을 때 데이터를 측정했다라고 문제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델타 2는 2 J 이퀄 2 빼기 2 J 이퀄 1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럼 얼마가 되나 이건 해보면 4B가 나올 거예요. 여기는 0 되고요. 여기는 0 되고
요 식을 이용하게 되면은 4B를 측정했다는 거야. 4B. 어떻게? 첫 번째는 얘를 14번으로 놓고 측정을 하고 그래서 B 값을 구했어. 그 다음에는 얘를 15번으로 놓고 또 측정을 하고 두 번 측정해서 B 값을 구했다는 거죠. 근데 B 값이 뭐랑 상관이 있다? B 값이 I 퍼펜디큘러랑 상관이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근데 프린트물에 나와 있잖아요. I 퍼펜디큘러가 이렇게 프린트물에 I 퍼펜디큘러는 복잡한 식이지만 주어졌죠, 이렇게. MF의 아래 제곱에 1 빼기 코사인 세타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그려졌다는 거예요. 어쨌든 B가 측정이 됐다는 거죠. B. 그지? 근데 B 가지고 뭘 계산할 수가 있다고요? I 퍼펜디큘러. 근데 I 퍼펜디큘러는 이렇게 표현해. 뭐하고 뭐가 들어가죠? I 퍼펜디큘러에 R 값하고 세타가 들어간다. 근데 우리 모르는 게 두 개잖아요. R도 모르고 세타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실험 한 번 더 하는 거야. 어떻게 실험 한 번 더 하냐? 얘를 15번으로 치환해서 한 번 더 구하는 거야. 한 번 더. 한 번 더. I 퍼펜디큘러 프라임을 또 한 번 구하게 됩니다. 얘는 어떻게 구하나요? R 퍼펜디큘러는 얘를 나이트로전을 14번으로 놓고 14번으로 놓고 한번 측정을 하고 그러면은 요 값이 나오겠죠. 방금 말했던 B 값이 나오고요. B 값으로도 뭘 계산할 수가 있냐면 I 퍼펜디큘러를 계산해. I 퍼펜디큘러는 이런 식으로 표현해. 그다음 15번으로 놓고 또 측정을 해. 그럼 이제 뭐 이렇게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요 어떤 식이 나오냐면 프린트물의 아래쪽 부분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14번 나이트로전을 해가지고서 I 퍼펜디큘러를 측정을 했더니 얼마냐면은 7.85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6이다. 그 다음에 15번 나이트로전을 해서 I 퍼펜디큘러 프레임 시정했더니 이거는 살짝 증가해서 7.895 10의 마이너스 46이다. 이 식이 어떻게 된다고요? 이 식이 MF의 1 빼기 코사인 세타의 아래 제곱에 나아지 뭐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뭐 이런 식이 나온다는 거죠. 여기도 비슷한 식이 되겠죠. 여기도 비슷한 식이 되면 뭐가 바뀌죠? M이 M 프라임으로 바뀌어야 돼. M은 분자량이거든요. 분자량. 즉 뭐를 바꿨나요? 나이트로전을 바꿨거든요. 나이트로전을 바꿨기 때문에 얘는 바뀔 수가 없어. MF니까. 세타도 안 바뀌고 R도 안 바뀌어. 첫 번째는 그대로예요. 그죠? 뒤턱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바뀔까요? M, N 프라임으로 바뀔 거예요. MF는 그대로예요. 여기도 그대로. 이 식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얘는 나이트로전의 매스만 바뀐 거예요. 나이트로전의 매스. 그래서 첫 번째하고 바뀔 수가 없어. MF, 세타, R은 이건 바뀔 수가 없어. 뒤턱만 바뀌어. 뒤턱에서 분자량이 바뀌고 나이트로전의 질량이 바뀌어. 그 값이 이렇게 나왔다. 식이 두 개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빼줘요. 빼줘버려. 그러면 여기 앞부분이 확 날아가 버리겠죠. 그죠? 뒷부분만 남을 거야. 뒷부분만. 그리고 요 값이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이거 없어지고 요거 구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M 프라임분의 N 프라임. 그다음에 M 1 플러스 2 코사인 세타. 아래 제곱은 요거에서 요거 빼준 게 되니까 뭐 3.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8세 뭐 이런 식의 계산이 나와요. 자, 근데 여러분 이거 다 아는 것들이잖아요. 분자량, 질량이니까 아는 것들이 이것도 다 질량들이니까 MF 같은 거 다 알잖아요. 그럼 뭐가 나올까요? 요 값이 얼마인지가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 값을 여기다 다시 집어넣죠. 여기다 다시 집어넣죠. 그 다음에 MF 값 알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뭘 또 구할 수가 있냐면 1 빼기 코사인 세타의 R의 제곱은 뭐뭐다 라는 식이 나와가지고 얘를 연립해주게 되면은 세타하고 R을 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거 복잡해 보이긴 하지만 그렇게 어려운 수학은 아니에요. 기본적인 것은 뭐냐면은 세타하고 R 두 개를 모르기 때문에 식을 두 개 세웠다는 거예요. 식을 실험을 두 번 해서. 그래서 연립해서 풀면은 그냥
답이 나와요. 그래서 분자의 구조도 마이크로웨이브에서 매우 중요한 토픽 중에 하나니까 숙지하시도록 하고요. 그다음 마지막에 배웠던 것이 우리가 NMR이죠. 낮이 N이 분자량. NFS의 분자량. 자, 첫 번째 스루 본드 커플링 메커니즘이 나오잖아요. 내가 강조하고 싶은 게 이거예요. 제가 일반학 때 어떻게 설명했냐면은 얘가 없었으면은 얘는 픽이 하나만 나와야 된다 그랬었죠. 근데 얘가 업스핀일 때가 있고 다운스핀일 때가 있어서 픽이 두 개로 갈라진다 이렇게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근데 이 설명이 자세히 생각해보면 이상한 설명이라는 거예요. 왜 이상한 설명이냐면은 얘가 작은 자석처럼 행동을 해서 여기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였잖아요. 근데 얘가 예를 들어서 이쪽 방향에 스핀을 갖고 있으면은 요 위치에 있을 때는 얘가 느끼는 자기장하고 얘가 이렇게 돌아갈 수가 있거든 이런 식으로. B 프로톤이 H의 오른쪽에 있을 때 만들어내는 자기장하고 B 프로톤이 액체에서 이렇게 돌아갈 수가 있잖아요. 이게 스핀이 이렇게 될 거거든. 얘가 만들어내는 자기장하고 얘가 느끼는 자기장에서 얘가 달라진다는 거지. 근데 분자는 어떻게 되겠어요? 얘가 HB가 H의 주위를 액체니까 뱅글뱅글 돌 거라는 거야. 뱅글뱅글. 그럼 실제로 A 프로톤이 느끼는 자기장은 이렇게 플럭추에이션 할 거라는 거죠. 액체라 기체에서 실험을 한다고 하게 됩니다. 얘가 고정되어 있다라고 그러면은 얘가 픽스된 그 크기의 자기장을 느낄 텐데 지금 봤듯이 B 프로톤이 A 주위를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럼 B 프로톤이 만들어내는 자기장을 A 프로톤은 어떻게 느끼냐? 커졌다 작아졌다 커졌다 작아졌다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에버리지 아웃돼 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설명으로는 이 A 프로톤이 왜 두 개로 갈라지는지를 설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때 나온 설명 방법이 바로 through bond coupling mechanism이라는 거예요. 자, 요렇게 전달되는 거. 직접적으로 얘가 자석처럼 행동을 해서 공간을 타고 요 놈의 자기장의 세기가 여기에 전달되는 것을 다이폴라 커플링이라고 부르고요. NMR에서는. 근데 그거로는 설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방법이 through bond coupling mechanism이라고 불러요. 얘는 어떻게 설명하냐면은 요 B 프로톤의 스핀 상태가 어떻게 전달이 되느냐? 결합 전자쌍위에서 전달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 프로톤이 업스핀이었다. 그럼 여기 결합에 전자 두 개가 돌아다니고 있거든. 그러면 얘가 업이라 그러면 우연히 요 핵 주위에 돌고 있던 전자는 다운스핀이 돼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파울이 베타가 걸려서 얘가 다운이면 얘는 어떻게 될까요? 얘는 업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얘가 업이게 되면 요 카본에 있는 스핀은 다시 다운이 돼야 되고, 그럼 여기 다운이라 그러면 요 주위에 돌고 있던 전자는 업이 돼야 되고, 파울이 베타를 해서 얘는 다운이 돼야 되고, 요놈 때문에 다시 얘는 또 업이 돼야 되나 뭐 이런 식으로 이 결합 전자쌍에 의해서 요 한쪽 스핀에 있던 정보가 이 결합 전자쌍에 의해서 쭉 연결이 돼서 여기에 전달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through bond coupling 메커니즘이에요. 이런 메커니즘에서는 분자가 돌아도 아무런 상관이 없죠. 이게 분자가 돌더라도 그것이 무엇에서 전달이 되냐면은 전자 쌍위에서 전달이 되기 때문에 그 설명을 해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중요한 메커니즘 중에 하나니까 기억을 해주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T1, T2가 NMR에서 굉장히 중요한 파라미터 중에 하나예요. 왜 그러냐면 T1, T2는 그 분자 측정하고 NMR을 측정하고자 하는 분자의 주위 환경에 대한 정보를 주기 때문에 T1, T2가 매우 중요해요. T1, T2가 뭐냐면은 일단 D부터 그림을 보면은 여기 업스핀이 있고 다운스핀이 있는데 원래는 여기 있는 숫자하고 여기 있는 숫자가 똑같았다고 그러죠. 근데 자기장 걸어주게 되면 여기에 있던 놈들이 위쪽으로 일부 올라가게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거 다 더해주게 되면은 요 G축 방향에 마그네티제이션 벡터가 생긴다라고 했어요. 그때 요 축에서 X축에서 코일에서 펄스를 쏴주게 되면은 요 놈은 어떻게 되나요? XY 평면으로 누워지게 된다 그랬죠. 근데 그냥 단순히 누워지는 건 아니라 그랬어요. 어떻게 누워지냐면은 G축 방향으로 계속 세차 운동을 하면서 세차 운동을 하면서 떨어진다 뭐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90도 펄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 마그네티제이션 벡터를 90도가 되는 XY 평면으로 떨어뜨리는 펄스를 우리가 90도 펄스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펄스를 딱 꺼. 그럼 여기 또 너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죠. 다시 XY 평면에서 계속 뱅글뱅글 돌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시그널이 나올 텐데 90도로 이렇게 딱 꺾어진 놈이 계속 XY 평면에서
계속 돌 수는 없다라고 했어요. 왜 그러느냐? 원래는 얘가 어디에 있어야 될 놈이죠? 평형에서는 기축 방향에 있어야 할 놈이라는 거죠. 근데 펄스를 쏴줘서 얘를 강제적으로 90도로 꺾어놓은 상태예요. 그리고 펄스를 딱 꺼버렸어. 그럼 얘는 어떻게 될까? 시간이 지나면 원래 상태로 복귀해야 된다는 거죠. 원래 상태로 복귀하면서 코일에선 시그널이 뚫어지게 되는데 얼마나 빨리 원래 상태로 복귀하느냐, 그것이 바로 T1, T2 릴렉세이션 타임이라고. 평형에서 벗어난 상태에서 얼마나 빨리 평형 상태로 복귀하느냐가 바로 T1, T2 릴렉세이션 타임인데, 근데 왜 두 개가 필요한 거죠? 왜냐면은 이 자기적인 성분이 G축 성분값이 있고 XY 성분값이 있기 때문이다. 자, 평형에서는 어떻게 돼요? 평형에서는 G축 성분값이 0 아닌 값을 가져요. 근데 이 상태는 어떨까요? G축 값이 0인 값이에요. 또 G축이 0인 값에서 평형 상태로 얼마나 빨리 복귀하느냐, 그것이 바로 T1 릴렉세이션 타임이라고 했죠. 근데 반면 XY 성분은 어떤가요? 평형에서는 얼마죠? 0이라는 거예요. 평형에서는. 근데 90도로 꺾어졌을 땐 0 아닌 값을 갖는다는 거예요. 얘가 0 아닌 값을 갖는데 평형에서는 얘가 얼마가 돼야 되냐면은 이게 0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0에서. 그래서 0 아닌 값에서 얼마나 0인 상태로 복귀하느냐, 그림을 그리자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쭉 떨어져야 된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얼마나 빨리 떨어지냐가 바로 T2 릴렉세이션 타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은 모르지만 병원에서 사용하는 NMR이 걔네들은 이제 MRI라고 부르는, MRI는 바로 T1, T2 릴렉세이션 타임을 측정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것이 병리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토픽 중에 하나라고 해요. 근데 화학에서도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은 T1, T2가 무엇에 관한 정보를 주냐면은 내가 관심 있어 하는 분자가 있잖아요. 그 분자를 둘러싸고 있거든요. 액체상 밑에서. 이 주위 환경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기 때문에 화학에서도 T1, T2가 매우 중요한 토픽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수업 시간에는 T1을 근데 어떻게 측정할 거냐가 있었죠. T1을 어떻게 측정하냐면 이렇게 측정한다는 거예요. 처음에 마그네티제이션 벡터가 지축 방향에 있다는 거죠. 얘를 갖다가 펄스를 쏴주는데 90도 펄스 쏴주는 게 아니고 180도 펄스를 쏴줘. 그럼 이놈이 어디로 가냐면은 여기로 간다는 거죠. 여기 있었던 놈이 펄스를 쏴주게 되면 강제로 여기로 갔다는 거죠.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 얘도 평형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원래 상태로 복귀하게 돼. 그럼 어떤 스텝을 거치냐? 여기 있던 놈이 점점 줄어들어, 이게. 줄어들어. 그러다가 0이 돼. 그러다가 다시 플러스가 되면서 증가하면서 이쪽으로 올라간다는 거죠. 이게 여기서 여기로 얼마나 빨리 올라가느냐. 그것이 바로 T1 릴렉세이션 타임이라는 거예요. 근데 측정을 어떻게 하냐면은 코일이 어디에 걸려있냐면 여기에 걸려있거든요. 그러니까 마그네티제이션 벡터가 지축상에서 왔다리 갔다리 할 때는 코일에 아무런 시그널이 보이지가 않아. 그래서 코일에서 시그널을 잡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180도 펄스를 쏴줘서 여기로 갔다 온 다음에 요놈이 시간이 지나면 좀 줄어들겠죠? 그 다음에 90도 펄스를 쏴줘. 그럼 요놈이 어디로 올라가면 이쪽으로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Y축에 있으면서 뺑글뺑글 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시그널이 나오게 될 거라는 거죠. 근데 시간이 더 지나가. 그러면 여기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여기 이미 마그네티제이션 벡터가 없기 때문에 90도 펄스 쏴줘도 시그널이 나오지가 않아. 근데 조금 더 기다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위쪽으로 올라가게 될 거 아니에요. 요점에서 90도 펄스 쏴주게 되면 이번에 요놈 이쪽으로 가. 그래서 여기에서 뺑글뺑글 돌아. 그럼 다시 시그널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시그널이 점점 커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실험 어떻게 하냐, 이 프린트본에 나와있지만 처음에 180도 펄스를 쏴줘. 그러니까 이렇게 있던 놈을 여기로 올려줘. 그 다음에 타우만큼 기다려. 이 타우만큼 기다려주면 어떻게 될까요? 점점 마이너스가 줄어들다가 0이 됐다가 뭐 플러스로 기억하겠죠. 그래서 어느 수점에 이게 타워였다 그러면 뭐를 쏴주게 되냐면은 90도 펄스를 쏴줘. 그럼 요놈이 이쪽으로 가든지 이쪽으로 가든지 XY 평면으로 떨어지게 돼. 그러면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XY 평면에서 돈단 말이죠. 돌게 되면 여기서 시그널이 잡히게 된다. 이런 방법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T1 릴렉세이션 타임을 측정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NMR에서는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은 게 NMR도 굉장히 어려운 토픽 중에 하나예요. 실제로 요즘 현대 NMR 장비는 푸리어 트랜스폼 타입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얘기했던 방법. 펄스를 쏴주는 거예요. 펄스를 쏴주고 펄스에서 나오는 시그널을 그 다른 축에 연결된 코일에서 시그널을 잡는다는 거예요. 근데 펄스를 어떻게 쏴주냐? 180도 쏴주고 기다렸다 90도 pas고 이런 식으로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펄스 시퀀스라고 부르거든요. 이 펄스 시퀀스를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디자인을 해가지고서 굉장히 다양한 정보를 얻게 되는데 그러니까 분과학 시간에 이제 자세히 하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대학교 가서 다시 배울 것이기 때문에 실제는 FTNMR 방법으로 사용한다. 그래서 T1이 뭐고 T2가 뭔지 정도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말고사 시험 문제는 아마 이거는 거의 비슷할 거야. 크게 달라지진 않을 테니까 이쪽 부분만 그냥 집중적으로 공부하면은 뭐 크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아까 그 시간표 쓰라 그랬잖아요. 그 시간에 와가지고서 물어볼 거 준비한 다음에 물어보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그러면 개별 면담, 개별 수업 때 봅시다. 그러면 질문 갖고 있습니까 혹시? 그건 없겠습니다.